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지은이는 정신분석 전문의 김혜남입니다. 이 책은 동저자의 10만 부 넘게 판매된 베스트셀러 어른으로 산다는 것의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나는 지난 30여 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며 스스로를 비하하고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정신분석 치료를 받으며 매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원인들을 찾아냄으로써 캄캄한 동굴을 스스로 빠져나왔다. 불행한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한 과거 등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려고 해봐야 고통스러울 뿐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자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래된 상처일 수도 있고 부모의 지나친 기대일 수도 있고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갖지 못한 데서 오는 분노와 시기심일 수도 있고 사랑받지 못한 과거일 수도 있고 견디기 힘든 이별일 수도 있다. 어쨌든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고 나면 적어도 더 이상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게 된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근본 원인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우리는 상처를 입는다.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때도 상처를 입는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원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았다. 태어난 것은 내 뜻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42살에 불치병 중 하나인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금까지 딸로서, 아내로서, 맏며느리로서, 두 남매의 엄마로서, 의사로서, 교수로서 있는 힘껏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싶었다.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밀려왔고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미뤄온 것들을 영영 할 수 없게 된 현실이 고통스러웠다.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단지 몸이 조금 힘들고 불편해졌을 뿐인데 왜 난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이제 그만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어쩔 수 없이 찾아든 병마를 손님처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자 신기하게도 터질 것만 같았던 내 안의 분노와 슬픔이 사그라지고 불안과 걱정도 잦아들었다. 어느 순간 지옥과도 같았던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 후 나는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리는 대신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파킨슨병에 걸리고 나서 내 한계를 명확히 깨닫자 모든 걸 잘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내려놓으니 행복이 찾아왔다. 삶이 단순해진 것은 물론이다.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어디로든 가보라. 세상을, 사람들을 온몸으로 부딪혀보라. 상처는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테고 그만큼 당신의 인생은 좀 더 단단해져 있을 것이다.
불확실성은 인간 존재의 한 전제 조건이며 정신 발달의 추진력이다. 우리는 지금 뒤처져 있다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되새기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무언가에 매달려 노력하게 된다. 정말 가보기 전에는 누구도 모르는 게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때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너무 클 경우 우리는 넓은 사막에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절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자꾸만 망설이게 된다. 어떻게 해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1.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모으는데 힘 빼지 말 것.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4가지 정도로 줄이는 게 좋다. 자동차를 살 때 가격, 브랜드, 디자인, 색상, 연비, 승차감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 4가지만 고려해 선택할 경우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한다. 2. 저걸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미련부터 버릴 것. 법륜 스님도 말하지 않았던가. 결혼을 하느냐 혼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했으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도록 해야 하고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일단 결정을 내렸으면 다른 옵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내 선택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게 맞다. 3. 최악의 경우를 떠올려 보면 답이 보인다. 유재석 씨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 내가 만약에 이 선택을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뭐지?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나? 이 2가지 질문을 통해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길로 간다고 말했다. 4.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년 후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미리 앞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괜한 헛수고가 될까봐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 어떤 발전이나 성장을 이루지 못할 뿐더러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선 부정적인 사고의 대표적인 패턴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나는 실패자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흑백 논리에 따라 사물을 받아들인다. 중간이란 없다. 모든 것은 실패 아니면 성공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완벽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다. 2. 좋은 결과는 우연, 나쁜 결과는 내 탓. 남들이 실수를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며 이해한다. 그러나 자신을 평가할 때는 쇠막대기 자아를 꺼내든다. 혹독한 평가 끝에 난 역시 안 돼 라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사고 성향을 의미 확대 혹은 의미 축소라고 한다. 3.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마음 상태 분석 모형에 따르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황금 비율은 1.6대 1이다. 그러면 긍정의 상태를 유지하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위험 요소들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다. 다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다. 아무리 부정적인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크고 작은 상처와 고통을 겪으며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따라 해석하려고 한다.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다면 다른 사람이 만약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 어떤 말을 해줄지 생각해보고 그 말을 당신 자신에게 해주어라.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민 씨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사소한 반응까지 모두 신경 쓰느라 쉬이 피곤해지곤 했다.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귀찮아하거나 싫어하면 어떡하나 늘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모두 자기 일에 몰두하느라 여념이 없다. 아주 이상한 일을 목격해도 3일 정도만 지나면 그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린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두고두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남의 눈치를 심하게 보고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한 번쯤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타인의 시선이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으로 그 시선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면 그 즉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않는 타인에 대한 분노와 타인의 사랑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공허감에 시달리게 된다. 어쩌면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자신을 닥달할 필요가 없다. 싫어하는 사람과 잘 지내려 너무 애쓸 필요가 없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걱정이 많다. 생각을 오래 하게 되면 그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다. 세계적인 작가이자 라이프 코치인 어니 젤린스키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서 걱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며 22%는 사소한 것이다. 또한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며 겨우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걱정의 96%는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걱정이라는 것이다.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지는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혹시 1년 전 오늘 무슨 걱정을 했는지 기억하나요? 사람들은 대부분 사흘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통제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부터 구분할 것. 내가 그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2. 불안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을 결코 해치지 못한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불안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 감정이라고 얘기했다. 즉, 일이나 대인관계처럼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과제를 인생의 과제라고 봤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불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 마라. 불안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감정일 뿐이다. 불안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결코 당신을 해치지 못한다. 3.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할 것. 자기계발 분야의 선구자인 데일 카네기는 어느 순간 모든 인생 문제의 주 원인이 걱정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 소중한 인생을 낭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걱정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봤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다음 4단계를 밟아 걱정의 90%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1.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써본다. 2.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써본다. 3.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4. 결정한 대로 즉시 실행한다. 무력감을 극복하려면 우선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직 나에게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에 따라 내 감정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즉,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나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세상이 내 모든 것을 빼앗고 나에게 최악의 상황을 주었더라도 나에게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내 선택권이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라고 말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했다고 해보자. 당연히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실은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휘둘리고 남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남은 선택권을 의미 있게 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란 극히 드물다. 정말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 직장을 그만두지 않은 것은 모두 내가 선택한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삶의 통제권을 내가 갖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하도록 내가 허락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누구를 허락하고 무엇을 허락하고 싶은가? 삶에는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그대로 감내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 죽음이 그중 하나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와 내가 어쩌지 못하는 타인의 마음이 여기에 속한다. 그것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이를 데려가 버린 하늘을 원망하고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소리를 지르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를 멈추지 못하며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에게 화를 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지 않는 아이를 다그친다. 또 힘든 일이 있어 우울하다고 하는데 신나게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에게 실망하고 예의 없는 타인에게 화를 낸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한 채 그에 매달리고 집착한다. 내 병을 처음 알았을 때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받아들임이었다. 나에게 닥친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 이전에 품어왔던 꿈을 체념하는 것, 점점 눈에 띄는 몸의 변화를 지켜봐야만 하는 것, 과거에 내가 나 자신에게 걸었던 기대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찬사를 포기하는 것, 나에게 닥친 신체적 기능의 상실은 내 삶의 목표와 방식을 조금씩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체념의 미덕을 배우는 일이었다.
그처럼 나에게 닥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조차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만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나는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리는 대신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내려놓으니 행복이 찾아왔다. 우리가 할 일은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자책하며 주저앉지 말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묻지도 말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푸른 초원 같은 인생은 없다. 험준한 산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론 절벽이 있을 수도 있다. 살아보니 나쁜 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크고 작은 장애물을 어떻게든 넘으려 애쓰며 나는 좀 더 단단해졌고 편안해졌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감정을 표현할 때는 나는 땡땡이라고 느낀다 라는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는 내가 전화를 안 해서 속상했어. 내가 약속을 안 지켜서 나는 화가 나 등등 나를 주어로 해서 문장을 만들면 내 느낌을 상대방에게 솔직히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갈등 상황에서 너 때문에 속상해, 너 때문에 화가 나 라고 말한다.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탓하고 비난하는 말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화를 내고 순식간에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가급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감정에 충실하되 감정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한다. 감정은 내면에서 보내온 메시지이므로 어떤 감정이 일관되게 느껴진다면 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감정은 기본적으로 쾌락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하기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한다. 그래서 감정을 무작정 따라가다가는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금 느껴지는 감정이 즉흥적인 것인지 나중에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해보라. 고대 스토아 철학의 대가 세네카는 분노야말로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며 분노만큼 인류의 희생을 초래한 역병은 결코 없다 라고 단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분노를 순간의 광기라고 일갈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화는 마치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려 땅바닥 위에 거친 돌무더기로 변해버리는 건물과도 같이 자제심을 잃어버리고 품위를 내동댕이 치고 인간적 유대 따위는 아랑곳 없이 스스로 시작한 일이 무엇이든 오로지 그것에만 눈이 멀어 이성과 충고에는 귀를 닫고 하찮은 이유로 격분하면서 무엇이 옳고 참된지 알아보지 못한다. 세네카는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면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화가 날 때는 10가지 세어라. 화가 너무 많이 날 때는 100가지 세어라. 어떤 사람들은 홧김에 이혼을 하고 홧김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는 어떠한 결심도 행동도 하지 마라. 중요한 결정은 화가 가라앉고 이성을 회복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도 누누이 당부한 바 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체코에는 내일로 미뤄야 할 유일한 것은 분노다라는 속담이 있다.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날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물어 버려라. 5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난 나는 어릴 적부터 항상 사랑을 갈망했다. 다만 내가 받을 사랑까지 모두 독차지해버리는 둘째 언니가 원망스러울 따름이었다. 둘째 언니는 나와 1살 터울로 거의 쌍둥이처럼 자랐다. 하지만 유난히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고 외로움을 많이 타던 나와 달리 언니는 모든 면에서 뛰어났고 항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고백하건대 나의 마음속에는 언니가 아주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던 것 같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언니는 정말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다. 언니는 어느 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한 상태였고 사고도 그 학교 앞 차도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때부터 죄인이 되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언니가 죽은 것만 같았다. 죄책감은 언니의 죽음을 제대로 슬퍼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웃을 수도 없게 만들었다. 결정적으로 언니가 나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은 나로 하여금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행복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 또한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나를 짓누르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선택한 게 그래서 아닐까? 현재 자신이 겪는 불안과 두려움이 과거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을 지식적 통찰이라고 한다. 지식적 통찰은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 통찰이다. 그것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 가슴 깊이 느끼며 그동안의 슬픔과 두려움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을 말한다. 이 감정적 통찰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한 번의 통찰로는 불충분하다. 생활에 적용시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 걸음 전진하면 한 걸음 후퇴하고 또 한 걸음 전진하면 다시 한 걸음 후퇴하며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아무 힘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어떤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행복을 설계할 수 있는 어른이다. 더 이상 과거가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통 사람들은 쓰나미나 테러와 같은 재난을 당했을 경우 당연히 가능한 한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생존자들은 재난 신호를 감지한 후 한참 뒤에야 대피하기 시작했다. 곧 괜찮아지겠지.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칠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재난이 자신만은 비켜갈 것이라며 위험한 상황을 부정해버렸던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미숙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이다. 말 그대로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마치 그 일이 없던 것처럼 부정해버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불행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불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대가로 치러야 하는 고통은 너무 크다. 누구에게나 불행하다고 느꼈던 시간이 있다. 창피해서 죽을 것만 같았던 시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평온을 위해 불행을 부정해버리면 상처를 자연스럽게 치유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더욱 곪게 만든다. 만일 과거 불행했던 기억이 자꾸만 당신을 괴롭힌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한다. 과거의 불행을 인정하고 상처와 직면해야만 상처를 치유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깝다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많은 폭력을 가한다. 서로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면 서로 간에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대방 집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다. 결혼을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애가 없으면 왜 없는지 꼬치꼬치 캐묻고는 원치도 않은 도움을 주려고 애쓴다. 상대가 대답을 회피하거나 싫은 내색을 보이면 유별나게 군다라며 기분 나빠한다.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상대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다. 상대가 나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거나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으면 우리 사이에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마치 거절이라도 당한 것처럼 화를 낸다. 그러나 이것은 친밀함을 가장한 명백한 폭력이다. 상대를 자기 통제 범위 내에 두기 위한 폭력이며 상대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폭력이다. 가까워진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가 나와 다른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의 감정과 생각과 생활 방식 모두를 존중하는 과정이다. 가깝다는 이유로 자기 방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누군가와 가까워지려는 소망은 자신의 가장 깊은 자아를 다른 사람과 나누려는 소망이라고 했다. 친밀해진다는 것은 상대에게 나를 열어 보이는 것이다. 이때 미리 상처 입을 각오를 해두는 편이 낫다. 상대방이 내 못난 점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처 입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그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없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 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상처 입을지라도 나를 열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자존감은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감정이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가 이 상황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의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모든 일을 혼자 해내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한 부분을 타인에게 기꺼이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이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약점을 내보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도와줄까라는 말에 발끈하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면서 타인의 도움을 일체 거절하고는 혼자 문제를 풀려고 애쓴다. 그러나 독립과 고립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관계를 모두 끊는 것은 독립이 아니라 고립일 뿐이다. 독립은 관계 속에서 홀로 있는 것이다. 40여 년 전 내가 아는 한 선배가 미국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을 때의 이야기이다. 레지던트마다 담당 환자가 있는데 다른 백인들에게는 예후가 좋은 환자들이 배정되었지만 선배에게는 유독 예후가 나쁜 환자들만 배정되었다. 선배는 인종차별에 분노했지만 일단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6개월 후 모든 스태프들이 모여 환자들의 치료 경과를 평가하는 자리가 열렸는데 결과는 놀라웠다. 상태가 안 좋았던 선배의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전된 것이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때 미국인 과장이 책상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Good listening. 선배는 영어가 유창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자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더 집중해서 들었고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일일이 찾아가면서까지 환자가 한 말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동양인 의사의 정성에 감동한 환자들은 치료를 열심히 받았다. 결국 경청의 힘이 환자들의 상태를 호전시킨 것이다.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땠을까라며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뿐 아니라 감정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온 사이라 할지라도 가끔 드러나는 새로운 모습에 놀랄 때가 많다. 그럼에도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가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이것이 바로 경청이 필요한 이유이자 경청의 가장 큰 힘이다. 책임감이 강하고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 항상 친절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심지어 잘못한 것도 없이 일단 덮어놓고 사과부터 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과 대립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다른 사람은 존중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시궁창에 처박아 버리는 꼴이다. 당신을 지키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다.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사과를 하는 것은 스스로를 욕되게 만드는 행위이다. 당신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냥 참고 넘어가면 그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기고 다음부터는 별다른 죄책감조차 갖지 않을 수 있다.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비로소 당신에게 예의를 갖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관계든 무조건 상대방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어느 한쪽만 희생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 서로 못하는 게 뭔지, 무엇을 하기 싫어하는지 알아야 서로 편하게 볼 수 있다. 나는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힘은 친절과 배려가 아닌 명확하게 선을 긋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고 그 이상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한계 설정은 나를 지키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다.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내 처지와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는 선을 그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먼저다. 사람들은 대개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거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 선을 긋지 못하는 것이다. 독일의 관계심리 전문가인 롤프 젤리는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에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치유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단호하게 선을 그었을 때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한계를 설정하자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해졌고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자 비로소 내 생각과 취향을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선을 긋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대신 선을 그을 때는 부드러우면서 단호해야 한다. 아무리 불쾌한 대우를 받았더라도 상대를 비난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좋다. 그래야만 상대방이 내 의사를 존중하게 만들 수 있다.
슬픔을 느끼고 슬퍼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 중 하나다. 우리네 삶의 곳곳에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를 부정하거나 외면해버리면 결국 삶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허구의 이미지에 갇혀 살게 되기 때문이다. 고통과 슬픔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좌절을 극복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다. 슬픔은 이겨야 할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흘러가게 해주어야 할 삶의 조건 중 하나인 셈이다. 슬픔은 계속 머물지 않는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을 때조차 슬픔은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 어쩌면 머무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혹은 그 어떤 과거를 떠나보내지 못한 사람들이여,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제 그만 떠나보내라.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시험이 끝나고 봄방학에 들어가는 날, 언니는 대학 예비 소집일이라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잠결에 잘 갔다 오라고 말하는데 얼핏 본 언니의 얼굴이 흑빛이었다. 내가 잠이 덜 깨서 잘못 봤겠지 싶었다. 그런데 그게 언니와 나눈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이야. 언니는 대학교 앞에서 친구를 만나러 길을 건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에 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슬픔을 느끼는 것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했던 그 시절, 나는 시도 때도 없이 가위에 눌렸고 악몽에 시달렸다. 언니는 자주 꿈에 나타나서는 나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느 날은 너무 외롭다고 했고, 어느 날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도 이승처럼 사람들이 부대껴 살면서 서로 미워하고 사랑한다고도 했다. 하루는 언니가 슬픈 얼굴로 너무 외롭다며 나더러 같이 가자고 했다. 언니를 따라 한참을 가니 지하로 내려가는 어두운 계단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계단 앞에서 걸음이 멈춰졌다. 나마저 죽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언니가 어둡고 쓸쓸한 얼굴로 가만히 내 얼굴을 쳐다보더니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잠에서 깼다. 언니를 따라 그 문으로 들어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살아있을 때 하지 못한 언니와의 이별 의식을 꿈이 대신해 주었다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의대에 진학했고 이때부터 나는 비로소 뒤늦게 언니를 떠나보내는 일을 시작했다. 대학교 1, 2학년 시절은 방황과 혼돈의 시기였다. 과연 세상은 살 가치가 있는 걸까? 세상과 무책임한 신에 대한 회의와 분노가 나를 압도하며 극심한 허무주의에 빠졌다. 종교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책 속에서 답을 구해보려고도 하고 나를 혼란 속에서 구해줄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견디기 힘든 슬픔과 분노가 희석되어 그 색채가 옅어질 무렵 한 가지 결론을 얻었다. 그것은 기다림이었다. 그래, 기다리자. 내가 내 방황의 끝을 알 수 있게 될 때까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게 될 때까지. 만일 죽는 순간까지도 답을 알 수 없다면 그게 바로 답이 되겠지. 나는 아직도 기다린다. 이제 언니는 내 꿈에 나타나지 않는다. 기억 속의 언니는 아직도 교복을 입은 소녀인데 나는 머리가 희끗거리는 할머니가 되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언니를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내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생전에 언니와 나눈 약속들이 없었다면 지탱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소녀 시절 우리는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곤 했다. 열심히 살자.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만일 누군가가 나태해지거나 약속을 잊어버리면 서로 채찍질 해주자. 그 약속들이 지금도 순간순간 약해지려는 나를 일으켜 세운다. 이별과 상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쑥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상실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사람과의 추억으로부터 나온다. 하루는 시인 롱펠로에게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 이복의 친구, 자네는 여전하군. 그 비결이 뭔가? 롱펠로는 정원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나무를 보게나. 이제는 늙은 나무지. 그런데 저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네. 그것이 가능한 건 저래봬도 저 나무가 날마다 조금이라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도 마찬가지라네. 나이가 들었어도 하루하루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다네. 노인은 결코 끝나버린 존재가 아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순간순간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는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재배열되며 새롭게 교정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늙어서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엘렌 랭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그 한계를 믿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이다. 기왕 오늘 나는 눈을 떴고 일어났으니 재미있게 살면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내가 오늘을 보내는 방식이고 나이 들매 대처하는 방식이다.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낭독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정신은 몸보다 훨씬 느리게 자랍니다. 몸은 20년이면 성숙하죠. 하지만 마음과 정신이 성숙하려면 수십 년이 더 걸리기도 하고 아예 미성숙한 채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정신의 성숙과 성장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입니다. 몸은 성장한 후에 곧 늙어가기 시작하지만 정신은 죽을 때까지 끝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잠재력입니다. 육체적인 수명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1년에서 최대 100년 정도의 범위에 거의 모든 인류를 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잠재력의 폭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 위대한 사상가들의 정신적 유산은 수천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금까지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의 내구성과 유통기한은 신체적 유통기한보다 훨씬 더 길고 강합니다. 정신적 성장의 한계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는 인류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정신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신체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과 유사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바디 프로필이 유행합니다. 자신의 가장 예쁘고 건강한 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식단 조절을 하고 엄격한 운동 프로그램을 이수합니다. 상당한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못 놀고 엄격하게 정해진 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바디 프로필 준비 과정에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바디 프로필을 찍은 후에 심각한 요요 현상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신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과정은 바디 프로필 찍는 과정보다 훨씬 더 쉬울 수도 있고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쉽게 바꿀 수도 있지만 바위처럼 꿈쩍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딱 한 가지만 제안할 수 있다면
저는 거리두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내가 의식하고 있는 현재의 나 자신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나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체 이탈이라도 한 것처럼 한 걸음 떨어진 상태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외적인 신체를 보고 나의 마음을 보고 나의 감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관찰하고 지금처럼 계속 산다면 과연 그것이 내 삶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지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면 원인 파악도 하고 대안도 마련해서 실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나를 제3자처럼 냉철하게 관찰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성찰 혹은 자아 성찰입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내가 현재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와 어떤 상태인지 직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더 바람직한 변화를 선택하겠다고 결단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 혹은 반성하지 않는 삶,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탐구하고 새로운 나를 선택하는 능력 없이는 끝없는 정신적 성장을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정신이 성장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감은 증가하며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끝없는 성장이라면 막막할 수 있으니 어제보다는 오늘,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현명하고 지혜롭고 성숙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겠다고 결심해 보시면 어떨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혜택은 사회나 인류에도 돌아가지만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가장 크게 유익합니다.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대범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지혜로워진다고 해서 어느 누구에게 무슨 해로움이 발생할까요? 조금도 없습니다. 오로지 유익함만 있습니다. 그 시작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더 바람직한 대안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이거 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명상의 요체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